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20일 점심시간인데요. 오찬을 마치시고 나서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외교안보 그래도 평생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유엔 방문, 제가 유엔 대표부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쭉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정상 외교가 사실상 국제무대, 전 세계를 대상하는 국제무대의 첫 데뷔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토는 나토 회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정상 이 조문외교, 이건 또 조문외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이 외교에 있어서 ABC 원칙에 입각한 기본 룰에 따른 정상 외교는 이번 유엔 무대가 첫 대비 그런 무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 외교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번 정상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우리 시간에는 이제 오늘 새벽이고요. 돌아오는 21일 새벽입니다. 자, 그래서 기조 연설을 하게 돼요. 10번째 기재 연설을 하는데, 이번 중심 주제는 이번 유엔 총회 중심 주제가요, 분수령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연단에 올라가지고 지금 유엔이라는 체제가 전통적인 비전통적인 이 측면에서의 안보 위협으로 유엔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21일 날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을 하고, 자, 그리고 21일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정상, 특히 이 일본 총리하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율 중에 있고, 한두 개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 뉴욕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경제 외교인데요. 경제 외교의 키워드로서 한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는데, 세일즈 외교,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 협력 기반의 구축,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자 정상 외교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행사를 보면요, 북미 주요 투자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욕 대학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에서는요,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하면서 K브랜드 엑스포가 열려가지고, 이 K브랜드 엑스포에서는 중소기업 소비재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 한인 과학자와 간담회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과학자들 지원 방안을 또 밝히고, 그리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는요, 우리 일종의 이제 벤처기업이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기업하고 미국의 대기업, 벤처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유엔 방문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영국 조문회기에서는 저도 여러분께 보드렸지만, 이 찌라시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회기로 먹칠을 하고 있는데, 이 찌라시 반드시 사이버상에서 이거 체크해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왜냐면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찌라시가 아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5년 내내 정상회기든 이 다자 정상회기든 계속 뛰어야 되는데요, 연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정상회기가 10여 개씩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정치권과 관련해서 우선 이준석 관련인데요. 자, 어제 사고가 하나 났죠. 바로 유상범 의원하고 지난 8월 13일 날 정진석 당시 평의원이자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이에요. 이 정진석 의원하고 둘이서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이 됐어요, 언론에. 여기를 보면은 이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제명 처분할 것으로 본다, 이런 지금 문자가 노출이 되니까 바로 이준석 측에서 이제 반발이 세게 나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은 결국은 윤리위원직을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유상범 의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찰 출신이니까 이런 거 이 수사 관련 그야말로 전문가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그것은 이제 순수하게 개인적 의견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개인적 원론적 의견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경찰 같은 사람들 부를 때 막 부르냐, 더군다나 이준석은 대표 아니냐,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 유력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 부를 적에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심증이 가야만 부른다. 안 그러면은 부른 것 자체가 범죄인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이 연구 분석을 한 다음에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이도 당연히 이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게 노출된 것, 그리고 윤리위원으로서의 그러한 직책을 볼 때 개인 의견을 이렇게 노출시킨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 이걸 가지고서 이준석 측에서는 이 발언도 그러면 징계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상범 의원은 그거야말로 내부 이 당사자들끼리의 순수한 프라이빗한 발언 아니냐. 이것은 개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간의 대화하고 경찰에서 이준석이를 소환 조사하는 거, 그리고 이준석이가 공개적으로 양두구역이니 개국이니 신군분이 이러한 당을 비하하는, 그리고 윤 대통령과 윤석열 윤핵관을 비판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준석의 얘기는요, 주장은 결국은 윤리위의 징계 대상이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이게 사실하더라도 그것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유상범 의원의 이 MBC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 왜냐? 부르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한다. 이거는 결국은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즉 경찰 내부적으로는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추가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만일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경찰에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찰에서 추가 조사하지 할 경우에는 이준석이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도는데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윤리의 동향, 이거는요, 일단 소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그것이 다 추후적으로 보면요,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유상범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윤리위원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찰 내부 동향에 대해서 상당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언론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추가 출석에 대해서는 이준석 쪽에서는 이 불출석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준석이가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내부 총재라든 당대표 이 발언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요, 그 표현은 개인 간의 대화에 불과하고 본인이 당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하고 내부 개인 간의 대화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어제는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억 원의 투자각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장 씨, 그러니까 이준석의 성상납 접대 의혹을 제기한, 그리고 여성 정접대를 한 여성의 신원을 특정한 사람이 바로 장 씨인데요. 이 장 씨를 경찰에서 두 번째로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 씨는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말이죠, 이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성상납하지 않았어 라는 확인서를 써줬는데 이준석 측한테 그거는 거짓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씩이나 경찰에서 불렀다라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말이죠, 이제 이 CEO가 알선 수재 CEO도 이번 주 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곧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 또는 이 기소 조치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준석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6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도 가처분 신청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정리해드리면 우선 3차 가처분 신청은요, 국민의힘 장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개정된 당헌의 유무효를 따지는 이게 3차. 그러니까 개정 당헌이 무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입니다. 그리고 5차 신청은 뭐냐?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6명의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그리고 또 이 비대위 설치, 그 다음에 비대위원 임명과 관련된 이 전국의 의결을 효력 정지시키는 거, 이게 5번째가 되겠고요. 6번째 새롭게 하겠다라는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뭐 원내대표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이게 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요, 이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징계 추가적인 개시는 이 YS 징계했다가 11.6 사태 맞고 부마 사태 맞은 거 아니냐. 그래서 11.6 사태까지 언급하는 측면에서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그리고 유엔에 제소하겠다라는 것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제대로 유엔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엔에 제소하면요, 이거 우선 실효성이 없어요. 유엔 제소했을 때의 판결의 실효성이,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소했을 때 유엔에서 이거를 결정하기까지는요, 그야말로 하세월입니다. 예, 하세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야, 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유엔에 제소했어? 그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유엔 제소감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소해봐야 유엔에서 이거 검토하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거를 그야말로 쇼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유엔까지 가져갔네? 유엔 인권 규약 위반이야? 와, 이거 그럼 이준석이가 잘못 하나도 없네. 윤리가 정말 문제가 많구만.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준석 그리고 그 이하 소송 대리인단들, 그 이해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 여당의 대표인 사람이, 왜냐하면 아직 당원권이 박탈되지 않았잖아요. 당원권은 지금 정지만 됐을 뿐이에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당은 뭡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축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집안 싸움을 해요. 나 바보야. 그러고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나 똑같아. 안에서 새는 족박,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준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국제적으로 망신살 일을 하고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요, 아마 하버드대 출신들이 볼 때는, 야, 이준석 때문에 우리 하버드대 완전히 멱칠하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하버드는 하버드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하버드 출신의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거를 유엔에까지 가서 제소한다? 이거요, 지나가던 소 앙천대소합니다. 앙천대소. 이럴 때 써야 돼, 앙천대소의 말을. 자,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유엔 제소한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주장인가 하는 것을 제가 실감나게, 제가 그래도 유엔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이거요, 유엔의 외교관들이 이거 뉴스 나오면요, 제소 진짜로 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문재인 정권 때는 비웃음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비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비웃음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당연하니까 아예 그는 거리가 안 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국제 무대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특히 이 비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준석이가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버드대 동문들에게도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 예. 이거요. 왜 서울대학에서도 이 동창회에서 명부에서 빼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버드대학 동문에서 이거 이준석이 명단 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말이죠.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재명 체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8%의 덫에 갇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 민주당에서 비공개리에, 극비리에 조사했던 연구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38%, 30% 후반대로 딱 덫에 갇혀갖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느냐. 이거를 연구 분석한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민주당의 뭐 이름도 아주 이상해요. 새로 고침위원회? 저도 이름도 잘도 지어요. 하여튼 이 민주당의 새로 고침위원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서 3,000명 대상을
3,000명 대상의 이 패널 조사를 거쳐가지고요. 지난달 말에 대외비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 위원장은요,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새로고침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유권자 지형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 지형 분석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 5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이 5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제일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유권자 이 분류.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이 전문가들이 평가한 건데요. 유권자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Q 방법론을 사용해서 유권자 지형을 분석했대요. 뭐 저도 뭐 Q 방법론이 뭔지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보면요. 평등 평화 그룹이 37.7%예요. 이 평등 평화 그룹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능력주의 보수 그룹이 21.5%인데 이 능력주의 보수 그룹이 전통적 보수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친환경 신성장 그룹 18.8%인데 이거는 이제는 이 온건 보수주의라고 보면 되고,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은 9.3%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파, 좀 강경 우파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요. 민생 우선 그룹 6.4%. 이건 뭐 당연히 진보파죠. 배타적 개혁 우선 그룹 6.3%. 여기도 이 배타적 우선 그룹도 이 세 군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신성장 그룹 온건 보수, 능력주의 보수 그룹은 강경 보수,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 보수 그룹, 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의 이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반권위 포퓰리즘은 우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넓은 의미의 우파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충돌 분야가 좀 작고, 이 그룹은 서로 연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을 쭉 합치면 49.6%에 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이 전통적 지지층들의 평등 평화 그룹하고 새로 형성된 민생 우선 그룹, 그 다음에 배타적 개혁 우선 그룹, 여기 그룹 간에는 서로 충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검수 완박을 강행 처리하면은 민생 우선 그룹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 그리고 평등 평화 그룹과 배타적 개혁 우선 그룹도 정치 개혁 의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통점이 없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 즉 전통 평등 평화 그룹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민생 우선으로 돌면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14일 넘지 못하는 이 38%의 벽은 이번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평등 평화 그룹 규모인 37.7%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보더라도 이 외연 확장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탈한 규모 이상으로는 지지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의 대표 체제가 들었었지만은 딱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이고요. 겉으로 민생을 외치지만은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에 덫에 갇힌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검찰개혁 시즌2와 같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건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재집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도당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 정당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이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날은 광주에서 최고위를 열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전주를 찾아서 최고위를 열고, 또 21일에는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고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거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전국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 민주당은 말이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조끼를 전부 다 벗어 던져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국민 앞에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고 말이죠. 더 이상 검찰의 수사 관련된 이 보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말아라. 그게 제정신을 차리는 길이다.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하고는 가는 방향이 굉장히 똑같다. 이 얘기는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예시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산하의 낙하산 문제로 인해서 이 김연경
이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받아갖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뺐지 않습니까? 빼내고 결국은 그 자리에 특혜로 임명한 임원 10명, 환경부 산하기관 4개 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여기에서 기관장, 이사, 이 본부장급, 이 사람들이 10명인데요. 이 10명이 급여를 얼마만큼 챙겼느냐? 41억 원을 챙겼다. 이거를 지금 이민자 의원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41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법카하고요, 업무 추진비로 쓴 돈도 3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은요, 38개월간에서 거의 8,600만 원이나 법카를 지출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참 이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얼마나 이 특혜로 채용된 인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파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죠.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공공기관의 장, 임원으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일당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갖다가 낭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유감스럽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들은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공수처가 사실상 이거 뭐 빨리 해체해야 되는데 공수처의 이식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여당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측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